재앙과 방패와 같이 공생하는 것, 그것은 무기와 갑옷이다. 첨단 무기 못지않게 신체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최후의 방어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옷은 보호구인 동시에 그 시대를 품은 복식 기술의 결정체였다.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각각의 기능이 극대화되어 있는 복식입니다. 국가의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생산되었던 특별한 복식입니다. 갑옷은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이룩한 과학의 산물이다. 쉼없이 많은 전장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장인들, 선조들의 어떤 지혜가 담긴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갑옷, 세계 강국들이 그것을 탐낸 이유는 무엇일까? (2013년 10월)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흥미로운 전시가 열렸다. 조선의 마지막 왕인 고종의 갑옷과 투구였다. 곳곳에 왕을 상징하는 발톱이 5개인 용무늬와 투구에 부착된 날개가 조선왕의 것임을 증명했다. 이날 전시된 물품들은 조선문화재 수집가였던 오구라 컬렉션에서 기증받은 것 때문에 반환운동이 일게 됐는데, 이처럼 일본 곳곳엔 도난된 한국의 갑옷이 전시되고 있다. 비슷한 갑옷은 국내에도 있다. 우리가 사극이나 박물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조선시대의 갑옷인데 이를 두정갑이라 한다. 두정갑은 조선시대 장수들이 입었던 갑옷으로 현재 남아있는 유물 중 가장 많다. 두정이라는 것은 못을 얘기합니다. 즉 못을 철편을 가지고 엮어서, 철편이나 피편, 지편을 가지고 엮어서 만든 그런 갑옷, 즉 두정. 못의 머리가 보인다 해서 두정갑주라고 하고요. 두정갑은 어떤 갑옷일까? (1960년경) 충북 청원군청의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이 갑옷은 이순신 장군의 5대 손인 이봉상의 것이었다. 그는 조선 숙종 때 무관으로 급제해 삼도수군 통제사 등을 역임한 장군이었다. 화려하면서도 위험이 느껴지는 이것은 앞서 일본에 있는 고종의 갑옷과 비슷한 느낌이다. 여러 겹의 천 위에 철로 된 두정이 곳곳에 박혀 있다. 이것이 두정갑의 가장 큰 특징이다. 발견된 두 벌의 갑옷은 투구와 함께 갑주의 형태를 갖췄는데, 투구에 적힌 대로 원수와 부원수용 갑주로 나눠진다. 이는 계급별로 갑주의 형태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일본은 이 두정갑의 어떤 면이 탐을 낼 만큼 좋았던 것일까? 두정갑은 어떻게 탄생된 걸까? 그것은 갑옷의 역사를 거슬러 살펴야 한다. 갑옷은 원래 갑옷과 투구, 무기, 장신구 등을 모두 합쳐 갑주라 불린다. 때문에 갑주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갑주라고 하는 것은 무기이기도 하고 옷이기도 합니다. 최첨단 기술과 가장 중요한 재료들을 어느 나라에서든 가져와서 써야 되는 옷이었고, 그리고 나라에서 관리하고 나라의 주도 하에 제작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복식이었습니다. 갑옷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학자들은 선사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무덤 유물을 통해 당시엔 동물의 가죽이나 뼈, 나무 등을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대엔 국가 또는 집단이 존속하기 위해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다. 갑옷은 전쟁 때 입는 옷이기 때문에 국가가 성립되는 시기의 기록으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992년 경남 함안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세기 아라가야 것으로 추정되는 말갑옷이 발견됐다. 이것은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동아시아 최초의 갑옷이었다. 가야가 철이 많이 생산이 되는 나라였었고, 그래서 가야에서 판갑류가 가장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그 판갑이 일본으로도 건너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야 같은 경우는 판갑을 제작을 할 때 세로로 긴 판갑 그리고 가로로 긴 조각을 기본 구성으로 하거나 아니면 삼각형을 기본 구성으로 하거나. 가야의 갑옷은 초기 세로로 긴 철판을 연결한 종장판과 후기 가로로 긴 철판을 연결한 횡장판, 그리고 이들 사이에 삼각형 철판을 이은 삼각판갑이 발견되고 있다. 고대 국가 성립 시기인 삼국시대에 갑옷은 널리 보급되고 발달했는데, 특히 고구려는 고분벽화에서 갑옷을 찾을 수 있다. 당시 고구려는 기마전술을 펼쳤기 때문에 기병용 갑옷, 즉 가로 세로로 좁고 긴 철조각들을 연결한 철갑을 주로 입었다. 이 갑옷을 미늘 갑옷이라 하는데, 재질이 철이다 보니 워낙 무거워 말을 탄 기병만이 착용할 수 있었다. 미늘 갑옷 형태는 고구려 병사들의 대표적인 그 갑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늘 갑옷은 작은 철편을 고기의 그 비늘처럼 엮어 만든 그러한 갑옷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말도 갑옷을 입혀서 전투에 나섰는데, 이러한 형태의 그 병사들을 그 유명한 철갑기병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갑옷은 역할과 계급별로 나뉘었는데, 고구려의 보병은 철갑을, 기병은 금갑을 입었다. 남부지역의 백제, 신라, 가야는 보병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고 쉽게 구하기도 했던 철판을 잘라서 연결한 판갑을 주로 착용했다. 삼국을 통일하고도 위세와 맞서야 했던 통일신라 역시 왕릉과 그 석상에 갑옷을 넣어 위엄과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갑옷의 미를 가미한 건 고려 때였다. 자줏빛의 자갑, 흰색의 백갑, 붉은 주갑 등 갑옷의 색으로 계급을 나타냈다. 끊임없는 전쟁을 겪은 고려는 장식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갑옷이 발달했는데, 철사 고리를 연결한 쇠자갑과 철판과 철고리를 엮은 경번갑이 이때 등장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발전을 한 고려의 갑옷이 좀처럼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매장법이 약간 화장법으로 바뀌고, 또 왕이 죽거나 뭐 한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그 뭐 갑옷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묻지 않는다 보니까 결국엔 안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조선에선 고려의 갑옷이 대부분 그대로 전해졌는데 이에 장식과 편리함, 안전함을 갖춘 모습으로 급속히 발달하게 된다. 특히 갑옷의 형태와 재질, 제작 방법 등 자세한 기록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두정갑이 등장하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의 갑옷은 두석으로 만든 갑차를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겉에 배열한 두석링갑인데 이것이 두정갑의 시초가 된다. 포라고 하죠. 코트 형태의 옷의 안쪽에 갑옷 조각을 붙이는 그런 형태의 두정이 둥근 옷으로 갑옷 조각을 옷의 안쪽에 연결한 두정이 달린 갑옷으로 바뀌게 되죠. 결국 국가가 성립되고 발전하는 데는 전쟁이 필수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와 갑옷의 발전은 필연적이었다. 우리 선조들은 갑옷을 보호구인 동시에 시대의 기술과 미를 엮어 제작한 것이다. 창과 방패라는 이러한 우리가 또 고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투에서 적을 또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무기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신체를 보호함으로써 전력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와 함께 또 신체를 보호하는 갑옷도 함께 발달을 했습니다. 성종 때 간행된 국제오례의회에 처음 소개된 두정갑. 이것은 어떤 갑옷일까? 기록상으로는 1400년대 중반부터 보입니다. 세종실록 오래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이제 15세기 중반부터 이제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착용이 많이 되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두정 갑옷이 훨씬 더 많이 착용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라고 보입니다. 조선 정조 무예도 보통지에서 두정갑은 마군, 즉 마상부대의 무사들이 입던 갑옷으로 평범한 군인이 입던 갑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두정갑은 그 자체로 굉장히 우수한 옷이었다. 우선 겉감과 중간, 안감을 각각 다른 재질의 천으로 제작했다. 화살이나 여러 가지 적의 무기, 장비들을 이렇게 좀 방어하는데 감속시키는 효과를 좀 이렇게 감속시키거나 방어구에 좀 더 이렇게 늘리기를 위해서 중간에 그런 두꺼운 면이나 목화섬들을 많이 사용한 것 같고요. 안에 비단 같은 경우는 좀 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지는 흡수력이라든가 좀 이렇게 촉감 등을 좋게 위해서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철편은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 그것은 두정갑의 제작 과정에서 알 수 있다. 맨 처음 여러 천을 덧대서 도안하고 오리는 단제 작업을 시작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정을 박을 위치와 옷의 크기, 급소 가리개 등이 달릴 각 부분들을 정확히 재단해야 한다. 이는 갑옷을 만드는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다음은 바느질, 침선 작업이다. 이는 털을 부착하는 작업과 시침, 간단하게 꿰매는 작업, 그리고 감침질 등 여러 가지 작업으로 나눠진다. 재봉틀이 없던 과거 침선은 두꺼운 천의 세세한 부분을 일일이 손바느질로 해야 했기에
상당히 고된 작업이었다. 하지만 갑옷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정성이 필요했다. 다음은 옷에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이다. 이는 철편을 붙이기 위해서 일부러 옷에 구멍을 뚫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두정과 철편이 잘 맞을 수 있도록 그 각과 구멍 위치를 잘 맞춰야 한다. 그리고 철편과 두정, 옷감, 이 세 가지의 재료를 연결시키는 두정 작업이 이어진다. 이 작업이 두정갑이란 이름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옷감의 바깥쪽에 두정못을 받고 안쪽에 철로 된 철편을 이어붙여 고정시킨다. 철편은 물고기 비늘같이 이어붙여 몸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도록 한다. 지금 두정갑은 속에 철편을 박는데 사실 들어가는 방어구에 따라서 갑주의 형태가 달랐다. 조선시대 3대 갑주는 쇠로 만든 철편을 박은 철갑과 한지와 같은 닭종이를 겹쳐서 만든 지갑, 가죽에 오치를 내서 만든 피갑으로 나뉘어져 있다. 갑옷의 형태, 색깔과 그리고 안에 철편의 종류는 그 부대의 어떠한 그 종류에 따라서 내지는 전쟁의 형태에 따라서 방어구의 형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두정질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 두정질 작업은 일반 옷과는 다르게 좀 더 어떻게 보면 무게의 형태, 이것을 옷의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하나의 그 무게의 형태로 봤습니다. 때문에 철편의 구조와 두정의 구조를 잘 결합해야지만 나중에 이것을 입는 무사들이 잘 움직이고 전장에서의 능률도 오르게 되는 것이다. 또 두정갑은 철편을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 방어력도 차이가 났는데, 두정갑은 특히 활동량이 많은 기마병이나 마군들이 입는 갑옷으로 전해지고 있다. 맨 마지막은 털과 장식을 부착하는 침선 과정이다. 털은 주로 토끼털이나 여우털 등 여러 가지 동물의 털을 사용했는데, 이는 동물이 가진 용맹함과 강인함을 표출해 방어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인고의 과정을 거쳐 상징성과 실용성을 담은 과학적인 의복, 갑옷이 완성된 것이다. 그럼 이
두정갑의 완전한 형태는 어떤 것일까? 두정갑은 크게 나눠서 임진왜란 전과 후로 많이 나누어지는데요. 주로 이제 조선시대 전기로 보면 상하 일체형, 예전에 포박형 그 두정갑줄을 많이 사용해서 주로 이제 어떤 실용적인 면보다는 화려함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임진왜란 후부터 정조시대까지는 상당히 갑옷에 대한 편리함, 즉 화려함은 사라지고 그 실용적인 면과 전투적인 기능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상하 분리형 두정갑은 회라고 하는 투구와 급소를 보호하는 엄심, 옆구리를 보호하는 호해, 상위인 갑과 하위인 갑상으로 갖춰졌다. 두정 갑옷 같은 경우는 포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고 벗기에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 갑옷 하나만 입으면 편안하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나지만 부속 갑옷을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레 부분도 대부분의 유물에 있어서 베레 부분이 트여 있고 그 다음에 옆선 부분도 트여 있고 그리고 뒷트임도 뒷중심선도 아랫부분이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위를 가리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었다고 봅니다. 때문에 그것을 입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다. 먼저 갑옷 속에 있는 면이나 솜을 두툼하게 해서 만든 내갑의를 입은 후 그 위에 옆구리를 방어하는 보호구인 호액을 착용한다. 그리고 대퇴부와 무릎 같은 곳을 보호하는 하의인 갑상을 입는다. 이 갑상은 끈으로 단단히 묶어 갑옷이 출렁거리거나 말을 탔을 때 날리는 현상을 막기도 한다. 갑상은 입었을 때 좌우로 벌어지기 때문에 낭심 보호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두정갑의 핵심인 갑옷, 상의인 갑을 입는다. 갑은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부착된다. 다음은 허리에 두르는 천과 손목을 보호할 수 있는 비갑류를 입는다. 이 모든 것에도 속에 철편이 들어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기와 투구를 쓰면 두정갑 착장이 모두 끝난 것이다. 이처럼 혼자선 입을 수 없기에 두정갑은 장수들의 옷이었다. 조선시대 무사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입니다. 이로써 이제 조선시대 무사들이 전쟁을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개인 군장으로서 착용을 완료한 것입니다. 갑옷이라는 것 자체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세트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갑옷이 두정 형태면 투구의 드림 부분도 두정 형태, 갑옷이 두성린 형태면 이제 투구의 드림도 두성린 형태, 그런 식으로 세트로 가게 됩니다. 조선시대엔 두정갑의 성능을 시험한 기록이 여럿 전해진다. 갑옷의 종류에 따라 화살이나 조총을 쏘아서 실험한 것인데 그 방어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두정갑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에 오면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론 찰갑과 여러 가지 갑옷들이 있었는데 다른 갑옷에 비하여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고 그리고 방어력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주로 조선시대 때 전투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마도를 정벌할 때 두정갑을 입고 공격을 했는데 그대로 병사들이 다 화살이나 이런 무기들을 맞고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상대한테 위협감을 주는 충분한 요소가 있었고 다른 갑옷에 비해요 상당히 방어력이 강하면서 상대한테 즉 적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갑옷으로. 실제 두정갑의 성능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두정갑은 화살을 막기 위한 갑옷인데 우린 조선시대 화살 중 가장 투과력이 뛰어난 4종류의 화살을 선택했다. 박히면 빼기 어려운 철전 2종류와 도끼 모양의 부월전, 창 모양의 유엽전이 그것이다. 이 화살들은 주로 이제 강한 갑옷을 뚫을 수 있는 파괴력이 좀 높다고 할 수 있고 살상력이 상당히 강한 화살들입니다. 특히 이 화살 철전 같은 경우에는 박히면 뺄 수 없는 그런 낚시형 화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화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멧돼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끼 모양의 부월전인데 이런 화살들은 상당히 파괴력, 판갑이라든가 찰갑, 두정갑도 마찬가지로 이런 화살들로 많이 공격을 해서 살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험은 총 3가지 유형으로 진행했다. 먼저 사람의 신체와 비슷한 두께의 고기 덩어리에 활을 쏘아봤다. 4가지 화살은 모두 가볍게 관통했다. 다음은 두정갑에 붙인 철판과 같은 두께의 철판. 이 실험 역시 모든 화살이 관통하거나 박히는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으로 두정갑에 활을 쏘자 신기하게도 모든 화살이 튕겨나갔다.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 1mm의 철판과 1mm의 철편을 썼는데 뚫리지 않는 이유는 철편을 두정갑에 박았을 때 그 두정갑 자체가 유연성을 가지고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 화살에 갖고 있는 그 힘을 두정갑 자체에 있는 철편이 아마 흡수한 걸로, 그러니까 충격 흡수적인 원인 때문에 철편을 박은 두정갑이 안 뚫렸을 겁니다. 실험 후 두정갑 내피를 살펴본 결과 철판은 일부 구부러짐만 있을 뿐 아무런 변형이 없었다. 인체의 구조와 움직임을 파악해 가장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갑옷. 그것이 우리의 두정갑이었다. 그럼 이처럼 복잡한 제작 과정과 우수한 성능을 가진 두정갑은 어떻게 관리했을까? 조선실록엔 군기감, 군기시라는 단어가 여럿 남아있다. 이것은 갑옷을 개발하고 만드는 일종의 공장이었다. 갑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가에서 제조를 관리하는 특별한 복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앙 같은 경우는 군기감이나 군기시에 소속되어 있는 장인들이 분업화 형태로 관용 수공업 형식으로 이제 갑주를 제조했습니다. 갑주 제조는 매월 목표량을 정해놓고 그만큼을 제작해서 국가에 납품하는 형태였다. 그 조직은 엄격한 관리하에 탄탄하게 구성됐고 전문성을 제대로 갖춘 장인들이 주로 일했다. 품질을 항상 어느 정도 이상으로 이제 표준화하기 위해서 견양, 즉 견본이죠. 샘플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중앙에서 샘플을 만들어서 각 도로 보내면 각 도에서는 그 샘플을 보고 그대로 따라 만들어서 이제 중앙으로 다시 보내는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두정갑은 조선의 과학과 기술을 집약시킨 국가의 중요 정책이었던 것이다. 두정갑은 활을 방어하기 위한 갑옷이었다.
때문에 조선 초기에 만들어져 중후기까지 널리 쓰인다. 하지만 조선 후기엔 급속히 화약 무기의 도입이 추진됐는데 이는 두정갑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그때는 화살이나 조총 물론 다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철갑이 한 면으로만 되어 있으면은 그걸 잘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의 철판이 흉갑처럼 드리워진 게 아니고 비늘처럼 드리워지면 공기의 함유에 따라서 화살이나 총탄이 더 뚫지 못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활을 막는 두정갑은 총포를 막는 더 강력한 갑옷이 됐다. 임진왜란 이후 두정갑의 사용이 더 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인데 결국 무기의 발달에 따라 두정갑도 진화한 것이다. 창과 방패라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창을 만들거나 무기를 만들 때는 어쨌든 살상의 효과를 높여야만 되고 갑옷을 만들 때는 어쨌든 이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위험에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에서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장인의 정신은 아마 틀렸다고 봅니다.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박물관에 있는 대부분의 두정갑은 전장에서 입었다고 하기엔 너무 무겁고 화려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구조나 기능적인 면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과연 이 화려한 것을 실제 전장에서 입었을까? 아마 이런 갑옷은 실제 전투용이기보다는 의장용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봉상 장군이 자기가 죽음을 알고 의연히 죽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아마 이런 의식적인 갑옷을 입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병기도설엔 두정갑이 두 종류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전용인 철도정갑과 의장용인 황동두정갑이다. 그럼 의장용만 남은 이유는 무엇일까?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왕이 직접 출전을 한다든가 동료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지니까 지휘관이 왕이 직접 지휘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실제 전투 상황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편화됐다라고 보여지겠죠.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그 국가 조직이 고도화되면서 왕이 출전 직접 전투 현장에 나가서 동료하는 경우는 드물어지죠. 결국에는 이제 좀 더 무게를 가볍고 좀 형식적인 위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갑옷이 요구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갑주가 고대는 그 방어구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해오다가 점차 화약병기가 발달하고 다양한 무기들이 개발되면서 이 갑옷은 방어구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는 의례용, 권위의 상징, 위험의 상징 이러한 용도로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두정갑의 변화 요인 중 또 하나는 조선 후기의 평화가 계속되면서 무기와 갑옷의 발전이 멈췄다는 것이다. 그 후 근대로 넘어오면서 두정갑은 명맥만 유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기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재래식 병기에 있을 때는 갑옷이 쉽게 뚫리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총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발달함에 따라서 갑옷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과연 무거운 갑옷을 계속 입고서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냥 군복으로 가볍게 입고 더욱더 민첩하게 움직여서 상대와 맞서야 되느냐.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군복으로 갑옷에서 군복으로 전환되는 이제 시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갑옷은 19세기까지 존재했다. 하지만 외국에선 18세기가 되면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미 당시 미국이나 프랑스는 갑옷을 벗고 군복을 입었다. 우리도 결국
일제 침략 후 고종의 갑주 착용 금지령이 내리게 되면서 더 이상 갑옷을 입을 수 없게 됐다. 과거 무기와 갑옷의 발달이 계속됐듯이 현대에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최첨단 과학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각종 무기와 방어구들. 재밌는 건 이 속에 우리의 갑주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수술이라든가 그런 의료기술이 발달을 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지만은 심장이라든가 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결국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가슴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흉갑 같은 경우는 근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요즘 이제 나오는 방탄갑옷 형태까지로 발전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머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부분이야 수술해서 끝낼 수 있지만은 머리를 그러니까 화살 맞든 총을 맞든 머리를 맞으면 아주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투구를 사용을 하던 것이 오늘날의 철모 형태로. 그래서 초기의 철모 형태는 투구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서 발전을 하죠. 지금 한국의 방탄복은 어느 다른 나라의 것보다도 중량이 가볍고 방어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최근 방탄복에 조선의 두정갑의 특징을 빌어 제작하는 기술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옛날 이 갑옷은 창이나 칼이나 활을 막을 수가 있지만 오늘날의 방탄복은 칼과 화살이라든가 송곳니를 갖다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옛날 갑옷식으로 하드 아머하에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여 2013년도에 신기술을 인정을 획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우리 무기와 갑옷이 외국의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을 뿐 아니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그 유출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우리의 유물이 도난된 채 전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예술품이 아닌 군수품을 가져간 이유는 뭘까? 일본 갑옷은 투구에 마스크, 무릎까지 덮어 몸을 움직이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들이 보기에 우리 갑옷만큼 실용성과 미를 갖춘 갑옷은 없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갑옷과 투구는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해외 소장품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이유는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외국에서 이제 문호가 개방되어서 외국의 각국에서 왔을 때 가장 먼저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물건이 이제 조선시대의 갑옷과 투구였다는 거죠. 갑옷은 과거 국가의 성립과 함께 발전했다. 상대가 어떤 무기를 쓰고 그 무기를 대항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 장인들은, 그걸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인들은 계속 노력을 한 거죠. 조선의 갑옷 두정갑은 선조들의 투지와 지혜가 만들어낸 의복 그 이상의 과학이다.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선조들의 그런 귀중한 싸움의 흔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나섰던 장수들에게 국가는 갑옷을 만들어 주었다.
약탈해간 우리의 갑옷은 곳곳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세계 열강이 부러워하는 우리의 과학 21세기 두정갑을 만들고 있다.